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고 처음으로 맞는 주말인 오늘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주장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어제 하와이에서 끝났지만 입장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공평하게 돈을 분담하자며 강도 높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서와 가사 도우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옛 동부그룹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조기철에 접어들면서 우리 바다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중국 배가 또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불법 중국 어선 2척이 잡힌 서해 단속 현장을 뉴스미션에서 다녀왔습니다. 국내 대형 렌트카 회사인 AJ 렌터카가 개인에게 맡긴 지점들을 본사 직영점으로 허위 신고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100곳이 무자격 영업을 해온 건데 본사는 이들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점주 개인 돈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뒤 첫 주말인 오늘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촛불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국회가 응답하라며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건너편에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 또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 역시 이번 주말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11번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여의도에서 모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의도 공원 앞 도로입니다. 6개 차선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시민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엔 이렇게 설치하라 공수처, 내라는 모 계엄령 특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집회 장소가 이곳 여의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응답하라 국회 같은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검찰 개혁 입법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합니다. 촛불 집회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검찰청에 있는 서초동에서 국회가 자리 잡은 여의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돼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를 설치해주는 것을 기대해보는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말 그 제도 안 되는 죄를 가지고 기소를 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법원이 받아서 구속을 시킨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시민들은 언론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의도 공원 건너편에선 한 단체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초동 일대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고 반대로 앞서 낮에 광화문 광장에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해가라고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관광 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는 건데 어떤 대안이 있을지 김소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측의 일방적 통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남북관계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관광 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의 관광 전략이나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좀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창의적 해법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관광 사업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까지 진행된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관광객을 모아보내고 북측에 대금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2013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에 더 이상 대량의 현금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별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 협의만 되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해야 하고 유엔 사령부의 통행 허가를 얻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도 필수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방안을 찾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꽉 막히면서 멈춰선 남북 관계에 이제 금강산 관광까지 변수가 됐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어제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도 않겠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논의할 기회는 없겠습니까? 일단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이 협의 방식에 대해서 남북 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측에 시설물을 철거해가라 이런 통지문을 보내면서 실무적 문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단 남북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문서만을 가지고 협의할 정도의 실무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금강산을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 지난해 9월이죠. 이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올 1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사업인 건데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우리를 빼고서라도 일단 독자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보겠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꺼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북한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뜻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일단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남, 대미 압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독자 개발을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을 좀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양덕구 온천 관광지구를 찾아서 온천 시설을 이용하는 남성들과 직접 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 실제 이곳에 가서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금강산 관광지구와 비교를 하면서 독자적 건설 방식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근하면서도 어떤 좀 강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 정상국가 리더와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 정재훈 기자 이야기한 대로 이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측면, 거기에 추가해서 혹시 또 지금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금강산 문제를 일단 공론화시켜서 제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됐든 아니면 재개가 됐든 금강산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장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 결국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를 좀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을 좀 제대로 설득을 해서 이 북미 관계를 좀 풀어봐라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했는데 어제 끝났습니다. 한국 측의 정은보 수석 대표와 미국 측의 드하트 수석 대표는
일단 다음 달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협상 중에도 미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방위비에 대한 워싱턴의 속내는 뭔지 임종주 특파원이 전합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틀 전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꺼냈습니다. 유럽 동맹국 국방장관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였습니다.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shared security.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size, or population, all must do their part to help deter war and defend the alliance.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Other countries must share the burden for not just the security of the world, but security for their own countries. 모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두 안보수장의 발언은 압박 강도를 짐작케 합니다. 협상 전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정한 분담을 촉구한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등 이슈가 있지만 동맹 정신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도한 인상 요구가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명한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우리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요지부동인 모습입니다. 한 달 반 만에 불법 의혹으로 물러난 경제산업상의 후임을 아베 총리가 임명했는데 취임 회견에서부터 민감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한국이 WTO에 제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의금을 보낸 의혹 때문에 취임 44일 만에 경제산업상이 물러나자 아베 총리는 곧바로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安倍内閣の閣僚として手腕を振るった梶山博さんにお願いすることと 그런데 후임 경산상이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수출 규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했는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히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규제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한국을 겨냥한 기존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한 파장이 큽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다 일반고로 바꾸고 또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여론을 듣고 정하기로 했는데 이 교육단체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늘리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30%대인 정시 권고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는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에 무게를 둘지에 대해선 입장이 팽팽히 갈립니다. EBS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학생들은 잠을 자고 학원에 가서 수업하는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반면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성평가의 개념을 아예 넣지 말아야 돼요.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주장과 영재학교 과학고의 입시라든지 환발 방식 등등의 개선도 좀 필요한 단계다라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서열화가 없어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냐. 파락군 같은 교육 촉구, 일반고, 사립고 중 있던 명분고가 다시 부활하고.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낸 녹음 파일과 동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뒤 피해 여성들이 저희 JTBC의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해온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TBC 확인했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가사도우미에게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했고 가사도우미와는 합의한 관계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목소리와 범행 장면 등이 담긴 음성과 동영상을 두 피해 여성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가사도우미 A씨와 비서 B씨는 JTBC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고 밤에 며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내 편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구속까지 해주셨으니까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그냥 고맙고요. 힘들긴 했는데 그냥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든 잘 혼자서 이겨냈고 그 어머니도 저보다 더 심하실 것 같은데 경찰은 사건을 곧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최순실 씨가 100억 원대 강남 빌딩을 판 뒤에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 빌딩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팔아서 수십억 원을 넘기겠다는 옥중 편지를 썼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죠. 검찰은 빌딩을 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하기 위해 입원 중인 정유라 씨를 찾아가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 빌딩입니다. 최 씨가 가진 부동산 가운데 가장 비싼 자산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월 126억 원에 팔렸습니다. 빌딩을 판 최 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9억 원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명의 재산을 조사했지만 빌딩을 파다 얻은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모녀가 매각 자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유라 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 씨가 입원 중인 서울 한남동의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곧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병실로 들어왔고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서 모유 수유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정 씨가 옷을 갈아입은 뒤 문을 열어줬고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고향인 경북 구미 등에서 열렸는데 소란도 있었습니다. 구미시장은 대구 경북 단체장 중에서 유일한 민주당 출신인데요. 추도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오늘은 가장 먼저 술까지 따라 올리자 일부 참가자들이 반발한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의관을 차려입은 재관이 술잔을 들고 맨 먼저 예를 올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서 첫 술을 올리는 이른바 초헌관을 맡은 장세용 구미시장입니다. 대구 경북의 유일한 민주당 출신 단체장입니다. 역대 시장 중 처음으로 지난해 추도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시민들의 화해와 통합으로 지금의 경제 난국을 돌파하자고 호소합니다. 진보 성향의 구미시장이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걸 두고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장 시장은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달 구미공단 50주년 행사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시킨 영상을 틀었습니다. 보수층의 사퇴 요구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장에서도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막아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세용 구미시장이 보낸 조화는 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우리 서해에서는 10월에서 11월까지가 본격적인 조기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맘때면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과 우리 당국의 쫓고 쫓기는 단속이 계속됩니다.
뉴스 미션에서 단속 현장을 가봤습니다. 하룻밤새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 2척을 잡았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조타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보던 서해 어업관리단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잠시 후 중국 어선 유망 수소조사하겠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으면서 안전을 당부합니다. 주위가 다 물이니까 실수하면 물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취재진도 함께 단속선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중 208해구와 218해구, 시속 50km로 빠르게 이동하니 가파른 물살에 배가 수시로 휘청입니다. (97톤급) 배 뒷머리에 중국 국기가 펄럭입니다. 도망가기 전에 재빨리 올라야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단속에 적발된 중국 어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 있는데요. 그물코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37mm 정도 나오는데요. 원래 규정상 50mm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배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는 받았지만 그물 규정을 어겨 어린 조기까지 쓸어 담았습니다. 삽으로 퍼담으니 170여 상자, 3,000kg에 이릅니다. 선장을 단속선에 태우고 빠져나오기 무섭게 근처에서 또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됩니다. 네, 여기는 가거도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조명을 끄면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데요. 지금 저쪽에 중국 어선으로 보이는 배가 있는데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그물을 털던 중국 선원들이 동작을 멈추고 일제히 쳐다봅니다. 배를 세우기 위해 먼저 조타실로 뛰어갑니다. 이번에도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본선으로 돌아와선 곧장 피해자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날 잡은 2척 모두 규정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선주가 벌금 형식으로 담보금 7천만 원을 내야 배를 풀어줍니다. 압수한 불법 어획물은 수협에 경매를 위탁하고 수익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중국 어선이 격렬하게 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반에게 삽을 휘두르거나 못 올라오게 밀쳐내기도 합니다. 해경과 달리 어업관리단이 쓰는 장비는 전기 충격기와 가스총, 물대포가 전부라 수적으로 많은 중국 선원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라든가 장비만 구비를 해도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단속한 중국 배만 1,850척입니다. 중국 어선을 감독하는 이곳 단속반은 1년의 절반 가까이를 이 바다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현장은 오늘도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미션 이혜원입니다. 열흘 전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야생 멧돼지는 모두 15마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농가 쪽에서는 추가 감염 소식이 2주 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돼지열병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지금 시름이 깊습니다. 가을 축제가 열리는 대목인데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곳곳에 축제 취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젓갈시장은 김장철 대목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맘때면 가게마다 쌓아놓던 택배 상자도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타격이 크죠.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로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지금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야? 워낙 농가 피해가 큰 탓에 상인들은 힘든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올해 강화가 피해가 많아. 우리는 팔기라도 하잖아. 판매를 조금 덜 팔아서 그렇지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식같이 키워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마음이 더 아픈 거지. 유적지 주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여기 꽉 관광버스가 꽉꽉 찼더랬어. 근데 그런 게 없어. 파주 등 다른 돼지열병 발생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가 서 있는 임진각 북쪽 일대를 둘러보는 안보 관광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들이 객이 몰릴 시기와 겹쳐 타격이 더 큽니다. 없죠. 사람이 좀 덜어지. 관광객분들도 저기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 강 건너도 다. 돼지열병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자 국회에선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국내 대형 렌트카 회사인 AJ 렌터카가 개인에게 영업을 맡긴 지점들을 본사 직영점이라고 신고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지점만 100곳이 넘는데 모두 무자격으로 영업을 해온 겁니다. 직영점으로 신고하면 복잡한 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본사는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지점엔 점주의 개인 돈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AJ 렌터카 지점입니다. AJ 렌터카 본사는 지자체의 해당 지점을 본사 이름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가짜 계약이에요. 가짜 계약서. 그런 거 다 작성해서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는 거예요. 전남의 또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행 계약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 신고나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앞으로 계약을 해야 된대요. 원래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 면적이나 차량 대수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J 렌터카는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한 지점을 모두 본사 직영점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지자체에 등록했습니다. 직영점처럼 등록된 한 지점은 차고지 등기가 본사로 돼 있지만 개인 사업자가 월세를 내는 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직원 월급 등 비용도 개인 사업자 몫이었습니다. 전국 AJ 렌터카 지점 183곳 중 이렇게 허위로 등록된 업체는 136곳에 달합니다.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차를 대여해 온 겁니다. 무자격자한테 위탁 사업을 맡긴 거야. 직영인 거지. 위탁 지점들은 AJ 렌터카 상호를 쓰기 위해 매달 본사가 정한 목표 매출액을 채우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한 지점의 월 목표 매출액입니다. 소나타 56만 원, 그랜저 99만 원 등 차량별 목표 매출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점주가 본사에 개인 돈으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호가품이나 채권으로 발생이 되죠. 그럼 제가 사비를 털어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차대표가 사채를 쓰고 차를 그런 거 하고 좋죠. 한 개인 사업자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달 절면 바로 1,000만 원 까져요. 매월 20일 되면 조마조마해요. 월 목표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손해가 이어져도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배정받은 차값의 최대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10원짜리 하나 손해볼 게 없어요. 저희 빚 받아서 저거 배채우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 등록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가 등록 현황을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AJ 렌터카는 모든 지점의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은 본사 이름으로 한 것은 맞지만 월 목표 매출액은 점주와 협의해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편의점도 줄지어 이 제품들을 팔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CU GS25에 이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액상형 전자담배 매대가 일부 비어 있습니다. 액상담배 4개 품목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새 제품을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마트24도 판매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다른 편의점 CU와 GS25에서도 액상담배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액상형 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던 정부. 사흘 전부터는 아예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액상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중증 폐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사이에는 액상 카트리지 찾는 고객님들이 현저히 줄으셨고 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트와 삐에로 쇼핑 등 유통업체도 정부의 유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시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담배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장애인 행세를 해서 국가대표로 뛰는 이른바 가짜 장애인 국가대표 문제를 저희가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놓고는 현역 입대를 한 유도 선수를 포함해 20여 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국제시각장애인 유도대회에 출전한 23살 이모 선수. 안경을 써도 시력이 0.02가 나오지 않는 최고 등급 장애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심판의 도움을 받아 겨우 경기장으로 나옵니다. 이 선수는 각종 국내에 대해서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현역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장애인 행세를 했던 겁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으려다 실패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JTBC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가짜 장애인 선수와 코치 20여 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에 문제를 불러온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초까지도 이들의 출전을 막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선수들이 경찰에 혐의를 시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장애인체육회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연금을 끊고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으면 선수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등 장애를 구별하기 어려운 선수들에 대한 전체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일본 수도권 지역에 어제 하루 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10명이 숨졌습니다. 태풍 부알로이 때문인데 이 지역이 태풍 피해를 본 건 올가을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흘러내려오는 빗물에 도로는 금세 물로 가득 찹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자동차들은 헤엄치듯 겨우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제21호 태풍 부알로이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 지바현과 후쿠시마현에 어제 하루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바현에선 어제 저녁까지 12시간 강수량이 최고 283.5mm를 기록했는데 평소 10월 한 달간 내릴 양이 한꺼번에 다 온 겁니다. 하천 7곳이 불어났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도쿄 도심을 잇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공항 이용객 3천여 명도 오늘 아침까지 발이 묶였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 폭우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가을 이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건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9월에는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지나갔고 10월에 들어서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핥힌 지역입니다. 태풍 부알로이는 어젯밤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됐지만 연이은 태풍 피해에 복구 작업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영국으로 건너온 냉동 컨테이너에서 시신 39구가 발견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영국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해서 미립국 관련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는 한편 시신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20대 여성이 숨을 쉴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소식이 끊겨서 시신 일부는 베트남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붉은 벽돌로 된 2층 집 주변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국 경찰은 어제 이곳에 살고 있던 38살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시신이 발견된 냉동 컨테이너를 운반한 트럭을 마지막으로 소유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They are currently in custody, also on suspicion of conspiracy to traffic people and on suspicion of manslaughter. 경찰은 북아일랜드 출신 남성 1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앞서 체포한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립국을 전문으로 하는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은 숨진 39명 가운데 일부가 당초 알려진 중국인이 아닌 베트남인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밀항을 시도했던 베트남인 중 일부가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한 20대 여성은 사건 발생 직전 가족들에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국적과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불쑥 찾아오는 미세먼지 많이 걱정되죠. 그러다 보니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두고 쓰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집 바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박영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안 버스 정류소가 눈에 띕니다. 이곳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류소 안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미세먼지가 버스 정류에 집중되잖아요. 미세먼지 제거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이처럼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버스 정류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국내 한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미세먼지 정화 차량입니다. 달리는 대형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지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정화 차량이 지나가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효과가 20분 정도만 유지돼 지속 시간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추워지면 불시에 들어닥치는 미세먼지. 그럴 때마다 외출을 삼가고 밖으로 나갈 땐 마스크를 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한편에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씁쓸함이 남는 영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화를 찾아 발길을 옮깁니다. 올해 극장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 불평등이란 사회 문제를 슬프고 또 아프게 다룬 영화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코미디언을 꿈꾸지만 사람들을 웃기는데 늘 실패하고 정작 웃으면 안 될 상황에선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남자. 주위에선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세상의 도움도 관심도 줄어들면서 일자리마저 잃은 가난한 광대. 지하철 안에서 툭 터져나온 웃음이 결국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세상은 그에게 열광합니다. 영화는 논란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영화 내용에 대한 우려도 싹터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선 극장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개봉 23일 만에 470만 관객이 이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회 문제를 비춘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관객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급 갈등의 상징적인 단어인 우리의 흑수저란 단어가 영어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불편하고 찜찜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이륙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기체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흔들렸고 비상탈출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짐을 버리고 최대한 앞좌석과 밀착하라는 기내 방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180명 넘는 승객들이 김해로 돌아올 때까지 40분 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자동 조종 장치에 이상 신호가 떠서 지침에 따라 회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 동안 복역한 윤모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과거 경찰의 과혹행위와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당시 경찰 수사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재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줘서 고맙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씨는 현재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나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선
300개 넘는 농가가 닭과 오리 등 약 172만 마리를 기르고 있어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되기까지는 닷새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임금 인상과 연금 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칠레 정부가 이달 초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네,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집시법의 재발견으로 정했습니다.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의 밤샘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개별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5시 45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밤샘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황 대표가 최근에는 거의 매주 이제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밤샘 집회에서 보는 건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황 대표는 검사 시절에 이런 밤샘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책은 황 대표가 창원지검장을 지내던 2009년 3월에 낸 집회 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난 다음 해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황 대표는 야간의 집회 시위는 주간에 비해서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야간 5개 집회 금지법은 합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간 5개 집회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저 당시에는 이제 집시법 10조 저 조항 때문에 야간 집회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황 대표가 합헌이라던 집시법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단서 조항은 있죠. 질서 유진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허가받은 집회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효력을 잃은 조항입니다. 예. 황 대표가 이 조항이 합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책을 쓰고 바로 6개월 뒤에 헌법재판소가 정반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 금지하는 이 조항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당시 황 지검장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군요. 네, 이 10년 전 황 대표의 생각과 정반대 결정이 나온 덕분에 어제 황 대표 역시도 이 야간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심야 집회 엄격한 잣대를 내밀었던 황 대표가 정작 밤을 새면서 이 집회에 참가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황 대표 측 관계자는 비폭력적인 행사였고 질서 유지인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집시법의 재발견이다, 그런 취지로 뽑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졸지의 법무장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어제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을 놓고 여야가 이 설전을 벌였는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예. 저는 그것을 국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회 난동 사태 줄임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날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질의하는데 딴지 걸지 마세요. 비방의 전문가들입니까 늘? 시간 갑니다. 예. 윤소하 의원이 발언을 할 때마다 이제 옆에서 계속 다른 의원들이 끼어드는 모습이군요. 누구였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 의원 질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예. 비방의 목적으로 동료 의원을 감금한 것입니다.
검찰은 빨리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사무총장님의 그 바람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 마지막 장면 때문에 졸지에 이제 윤석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런 키워드인 거군요.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충돌을 놓고 여야에서 좀 공방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된 겁니다. 또 어제 국감에서는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 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이런 질의가 오갔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즘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유 사무총장은 좀 깝깝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이어서 강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에는 공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20대 국회가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최저기온이 서울, 대전 5도, 대구 7도로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대관령, 제천, 봉화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